안녕하세요. 요즘은 결혼도 출산도 선택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결혼이나 아이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이나 아이를 꼭 가지고 싶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친척 어르신이 소개해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거래처였는데 가족 사업이라 그 집 아버지부터 형제들이 모두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그 집 아들들이 워낙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아서 주변에서 좋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고 했어요. 그렇게 좋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왜 저를 소개해 줄까 처음에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첫째인 형, 그러니까 제 남편의 이상형이 예전부터 음식 솜씨가 좋은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집안도 먹고 살만하고 돈은 자신이 충분히 버니까 가정에 충실하고 집안일을 차분하게 잘하는 여성을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음식을 잘한다는 사람을 찾았다고요. 그래서 몇 번 소개팅도 해보고 선도 보고 주변에서 여자도 만나봤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네요. 그래서인지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요리는 좀 하세요? 사장님 말로는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훌륭하셨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꽤 인기 있는 한식당을 오래 운영하셨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명절이나 제사에서도 항상 어머니가 음식을 도맡아 하셨고 남은 음식들은 너도 나도 싸갔겠다고 난리였죠.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따님분도 어머니를 닮아 음식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또 항상 맛있는 음식을 접하다 보니 입맛도 그렇게 길들여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프로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럼 혹시 다음에 도시락을 좀 싸주실 수 있을까요? 대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례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전에 만났던 분 중 자신을 식모 취급하냐며 화를 냈던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게다가 자신이 결혼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있다면 나중에 맞지 않아서 다투는 것보다 초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오랫동안 힘들게 생계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고 남편은 집안에서 야무지게 살림을 해주는 음식 솜씨 좋은 여자를 원했으니 저희는 그런대로 잘 맞는 상대였어요. 그래서 다음 만남에 바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원에서 데이트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든 도시락이 마음에 들었는지 본격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죠. 그 후 7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선을 봐서 결혼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연애 기간 동안 서로 꽤 잘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우리가 매우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동생은 같이 대학에 다녔던 한 여자를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짝사랑이었는데 오랫동안 좋아했던 마음을 마침내 받아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과 결혼이라는 꿈을 이뤄서 그런지 서방님은 식장에서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졌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값비싼 도자기라도 다루듯이 바람에 날아갈까 혹시나 부서질까 깨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저러다 밥 먹을 때 숟가락도 대신 들어줄 정도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두 사람은 동네에서도 입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인고 부부였죠. 저는 결혼하기 전 인사할 때부터 유독 동서와 친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만 살았던 점이 비슷해서 공감대 형성이 잘 되더라고요. 둘 다 형제도 없어서 어린 시절 꽤 외롭게 자랐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이제라도 서로에게 좋은 언니 동생이 되어주자며 의기투합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요. 동서는 사람이 참 선하고 성격이 무척이나 싹싹해서 상대를 편안하게 대해주었거든요. 서방님이랑 같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센스도 좋고 똑똑하고 지적이었어요. 하얀 피부에 늘 깔끔하게 묶고 다니는 탐스럽고 검은 머릿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 동서랑 함께 다닐 때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언니 하면서 잘 따르는 모습에 정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아이들도 좋아해서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도 옆에서 예뻐해주고 일손도 많이 거들어 주었어요. 친자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었죠. 계속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동서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손주를 간절히 원했던 집안 식구들은 처음에는 차분히 기다리는 것 같더니 이내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잘 배운 동서를 다들 보물이자 자랑처럼 여기더니 어느새 집안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렇게 한순간에 차갑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특히나 서방님은 동서에게 냉담해졌을 뿐만 아니라 심한 말도 서슴지 않은 듯했어요. 그렇게 반년 가까이 시달리던 동서는 혼자서 묵묵히 참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힘들었는지 어느 날인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동서, 무슨 일 있어? 화장기 없는 얼굴에 창백해진 모습. 그리고 원래도 늘씬한 사람이 눈에 띄게 말라 있었어요. 심지어 길고 찰랑거리던 머리는 푸석해지고 아주 짧게 잘려져 있더라고요. 형님, 저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동서는 결국 눈물을 보이면서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 예쁘고 당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출근해서 빈집으로 동서를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면서 찬찬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남편은 임신을 못하는 게 완전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병원에서 임신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저보고 제가 남자를 함부로 만났다는 둥,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둥, 저에게 모욕적이고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해요. 집에 있으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요. 집안에서 남편은 그런 험한 말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이 머리도 자기 몰래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기를 못 가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 가위로 잘라버리더라고요. 도저히 그 상태로는 다닐 수 없어서 미용실 가서 다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인가 싶어요. 미용사에게는 머리에 껌이 붙어서 자르다가 이렇게 됐다고 거짓말했는데 그런 말을 지어내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형님, 저 정말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은 해본 적 없어요. 그랬구나. 동서 매우 힘들었겠어. 서방님이랑 요즘 다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네. 너무 힘들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몸도 마음도 푹 쉴 겸. 내가 남편이랑 서방님한테는 잘 말할게. 저 그래도 돼요? 차마 걱정하실까 봐 친정에는 못 가겠어요. 저희 어머니 가뜩이나 몸도 약한데 이런 모습 보면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손님 방을 정리해줬어요. 동서는 꾸벅 인사를 하고 쓰러지듯 이불 위에 몸을 눕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집에서도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잠도 못 잤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녁 무렵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서가 손님방에서 자고 있다고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영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군요. 요즘 서방님이랑 크게 다투나 봐. 서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생각할 시간도 생기고 마음도 가라앉을 것 같아서 오늘만 여기서 자라고 했어. 아니, 당신은 그런 결정을 왜 마음대로 해? 부부 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뚜루루 달려와서 일러 바친다고 해결돼? 저러다 내 동생이 당신한테까지 서운하게 생각하면 어쩌려고. 남의 부부 일에 네가 뭐하러 끼어드냔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저 집에 애 안 생기는 거 내 동생 탓은 아니잖아. 대학 시절에 그렇게 남자들이랑 친했다고 하던데 혹시 알아? 혹시 아냐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그렇다고. 결혼해서 애도 안 낳으면 이대로 우리 집 대를 끊을 거야? 그게 동서 잘못은 아니지.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우리 애도 있는데 집안에 대 걱정을 왜 해?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내 동생이 애 낳고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얼마나 바랬는데 그걸 재수 씨 때문에 못하게 생겼잖아. 그동안 남편은 그냥 서방님과 동서 일에 무신경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도 동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죠. 일부러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말을 섞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 역시도 무척이나 충격이었죠. 그 후로도 동서와 서방님의 다툼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시부모님 역시 이를 거들었죠. 특히나 시어머니는 대놓고 동서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저렇게 완벽한 내 아들이 정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대체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유,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아이고, 내 속이야. 어디서 애도 못 낳는 게 시집을 와서는. 우리 집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늘었는데 남편의 집안 사업이 조금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주춤하니 불안하기도 하고 저 역시 생활력을 갖추고 싶어서 돈을 벌기로 했어요. 마침 적금 들어놓은 게 만기였는데 집 주변에 괜찮은 가게 자리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원래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 할머니랑 친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자식한테 가기로 했다며 빨리 가게를 처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는 제가 가게를 한다고 하면 권리금도 받지 않고 넘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정이 든 자리였는데 저라면 그 빈 곳을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식당을 넘겨받기로 했고 저는 오랫동안 제 취미이자 특기였던 요리를 써먹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역시 그동안 주부로 지내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익숙하고 자신 있는 게 반찬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한식당을 하면서 다양한 반찬을 만드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봐오기도 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도 거의 매일같이 하는 게 반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저희 매장은 동네 여기저기로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이전에도 종종 반찬을 많이 만들면 이웃에도 나눠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다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반찬 가게를 열었다고 하니 너도 나도 앞다퉈서 찾아왔어요. 덕분에 장사는 매출도 잘 나오고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이 동서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구박과 성화를 이기지 못해 이혼을 했어요. 둘의 이혼 소식에 저는 꽤 충격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다들 잘 됐다는 분위기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남편 역시도 그런 사람은 빨리 나가주는 게 다행이라며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동서가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혼 후에도 한동안 동서에게 연락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지냈는데 가게에 아이 키우기까지 정신없다 보니 서서히 멀어졌어요. 동서 역시 이혼 후 시댁의 눈치가 보여서인지 서서히 연락을 줄여갔고요.
그로부터 3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영업시간도 늘리고 가게도 한번 확장했어요. 반찬부터 간단한 국,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이유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고, 이래저래 소문이 퍼지다 보니 우리 동네 분들은 물론 이웃 동네에서까지 일부러 찾아오실 정도였죠. 심지어 너무 맛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아이스팩에 포장해서 먼 곳까지 가져간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주변의 한 공장에는 저희 가게 반찬을 2, 30인분씩 포장해서 점심 저녁 식사로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일손이 너무 바빠져서 저 혼자서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반찬 만드는 건 제가 무조건 손이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쓸 수 없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도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매일 바쁜 건 아니고 대량 주문이 몰릴 때만 바빴던 터라 그동안은 인력사무소에 부탁해 오전에만 일을 도와주는 일용직 아주머니들을 고용했는데요. 그날도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매우 바쁠 것 같아 사무소에 연락해 다음 날 오전에 일하실 분 한 명을 보내달라고 연락드렸죠.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일찍 일하는 분이 왔어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밑재료 준비하고 이래저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주방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동서!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호칭을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자신의 낡은 옷을 추스르며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고개를 떨구듯이 겨우 인사를 하는데 그제야 눈에 들어온 동서의 모습은 제가 처음 알았던 그때와 너무 크게 달라졌어요.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고 눈 밑으로는 짙은 다크서클이 깊게 그려져 있었죠.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에 옷도 신발도 전부 낡아 있었고 몸에는 귀걸이나 목걸이조차 전혀 없었어요. 바짝 마른 몸과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굳은 살과 건조해서 터져버린 손은 그동안의 고생을 한 번에 말해주고 있었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가게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종종 주변을 통해서 듣고 있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형님 예전부터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해서 성공하실 줄 알았어요. 고마워. 동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한동안 안부 인사도 못 전하고 지냈네. 전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찮다 보니까. 어느새 눈물이 글썽해진 눈가를 옷소매로 쓱 닦는 모습을 보니 다시 가슴이 저릿해왔어요. 하지만 밀려있는 예약에 당장 일손이 급했기에 저희는 얼른 주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바쁘게 일을 하고 난 후 잠시 숨 돌릴 틈을 내서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동서는 이혼 후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이혼하고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불임의 이혼녀 꼬리표까지. 도저히 어머니 볼 용기가 없더라고요. 한동안은 친정에 가서도 방 안에만 갇혀서 지냈어요. 우리 엄마조차 나를 부끄럽게 여길 것 같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저를 흉보고 손가락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대인기피증도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주방에서 우당탕 물건이 다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뛰어나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바로 뛰어갔어요. 우리 엄마 오랫동안 아파서 고생하고 있었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돈 아낀다고 진통제만 받아갔다고 해요. 그동안 혹시나 저한테 부담될까 봐, 피해줄까 봐, 우리 딸이 신경 쓸까 봐.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 많이 아팠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꼭꼭 숨기고 비밀로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얼마나 내가 자식으로서 의지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도 터놓지 못했을까. 당장 치료가 급하다는데 돈 아끼려고 그거 아껴서 어떻게든 딸내미 한 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다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하자 결심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예전에 디자인 공부했으니까 근처 원단 가게에서 일해보고 나름 도매시장에서 천대 와서 파는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전부 잘 안 됐어요. 심지어 식당이랑 원단 가게는 전 남편이랑 아는 사이더라고요. 사실 이 동네 곳곳에 전 남편이 아직 손을 쓸 수 있다 보니 저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아예 일을 안 주는 곳도 있고 일하다가 나가달라고 하기도 하고 가끔 저를 아는 손님들도 와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해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도매로 원단대 와서 판매하는 것도 잘 안 됐고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사방님이 가끔 시댁 식구들 모이면 동서 이야기를 좋게 하지는 않았어. 그냥 가족들끼리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구나. 어머니는 좀 괜찮으시고? 그동안 고생이 이렇게 많았다니. 나한테 연락을 하지.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아직 치료받는 중인데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럴까봐 연락 못했어요. 형님이라면 어떻게든 저 도와줬을 것 같아서. 더 이상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힘들 때도 형님 덕분에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저 이혼하고 나서도 챙겨주시고 소식 물어주던 사람 형님뿐이었어요. 다들 저를 피했는데 저한테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 형님뿐이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다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싶더라고요. 들어보니 지금은 병원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하루에 일을 3개씩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동네를 포함해서 주변으로는 전 남편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봐 일부러 멀리 떨어진 다른 곳까지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젊은 시절 디자인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나와 세련되고 예쁘게만 지냈던 사람이에요. 시댁이 워낙 재력이 있다 보니 일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서 집안일도 거의 안 해봤고요. 그런데 지금은 식당 일에 파출부를 전전하면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이 일하는 것도 모자라 어디서 누가 내 소문을 나쁘게 이야기할지 두려워하며 남들 시선 피해가면서 살고 있다니.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남편과 시댁 때문에 자신의 잘못도 아닌 그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구박을 당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 싶었어요. 그런 이유로 동서의 삶이 이렇게나 추락하는 건 불공평하다 싶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댁과도 연을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오늘 일당을 더 넉넉히 챙겨주는 것뿐이었죠. 오전 일당은 5만 원이지만 차마 오랜만에 만난 동서에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무척이나 아꼈던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것만 주고 보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도 힘든 현실에서 구해줄 수도 병원비를 대신 다 내줄 수도 없지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일당 5만 원 대신 100만 원을 계좌번호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동서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를 붙잡고 엉엉 우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참을 오열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밖에 도와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말이죠. 미안하다고 하니 동서가 말했어요. 이게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혼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를 믿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언젠가 꼭 더 크게 돌려드릴게요. 이 은혜 잊지 않고 좋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될게요. 동서가 다녀간 이후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져 갔는데 이후 한동안 집안 사업이 휘청거렸어요. 남편은 자회사 개념으로 혼자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어서 영향을 덜 받기도 했고 제 반찬 가게가 잘 되다 보니 저희 집안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회사를 떠안았던 서방님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회사를 살려보려고 이번에 큰 투자를 하면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개시했던 것 같은데 계획이 마무리되기도 전 거래가 엎어지면서 회사는 큰 책임을 떠안게 되었어요. 애초에 있지도 않은 돈으로 무리해서 투자를 했던 거라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회사에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부담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집부터 시어머니의 주택을 포함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털었더라고요.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던 터라 그야말로 집안 전체를 말아먹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집이랑은 다른 사업이니 다행이다. 남편이 혼자 사업을 따로 차린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두 사람이 죽고 못 사는 형제 사이인 것을, 어머니께서 집안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업이 몰락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는 것을 간과했어요. 어느 날 저희 가게로 독촉장이 날아오고 집으로 조만간 압류 통보를 하겠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분명 저는 이런 문제를 겪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하기만 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남편이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동생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집안의 오랜 사업을 위해서 서방님이 부탁하는 보증을 섰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물론이고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다행히 우리 집은 화를 피했다고는 생각해도 어머니와 도련님이 큰 빚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도와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살고 있던 집부터 잘 운영하던 반찬 가게까지 날아갔어요. 제 선택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남편이 마음대로 정한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말이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뿐이 아니었어요.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아이들을 데리고 부동산에 다녀왔어요. 지금 가진 돈을 박박 긁어 모아서 얻을 수 있는 곳은 반지하 단칸방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이 근처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이웃 동네에 일명 산동네와 판자촌으로 불리는 곳을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참담한 심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가까이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통화를 하고 있길래 도련님인가 보다 싶었죠. 요 며칠 피곤하고 기분도 좋지 않고 오늘 부동산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만 잔뜩 들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잔뜩 났어요. 이 모든 게 도련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크게 한마디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통화 중인 남편의 전화기를 뺏어들었어요. 오빠, 그래서 언제 올 거야? 난 지금 보고 싶은데. 오늘 오빠가 좋아하는 속옷도 입었는데. 여보세요? 어머, 누구세요? 기가 차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는 표현도 부족한 것 같았죠. 전화를 받자마자 저 너머로 간드러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음을 잔뜩 섞어서 오빠라고 부르며 속옷이 어쩌고 하는데 헛웃음만 계속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전화기를 든 채로 서서 따지지도 화내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남편이 먼저 적반하장으로 선수를 치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전화기를 뺏고 그래? 사람이 예의가 없어. 예의? 너 지금 예의라고 그랬니? 집안을 다 말아먹고 내가 차린 가게까지 마음대로 가져가. 말아먹고는 뭐? 예의?
그 와중에 바람까지 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너는 양심도 없어? 무슨 낯짝으로 돌아다녀 대체! 예의를 따지면서 눈을 부릅뜨는 남편을 보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들 옆에 있는데도 화를 벌컥 내고 말았죠. 그 순간은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신경이 쓰이질 않았어요.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이런 데다 힘쓰라고 밥을 차려 먹였나 싶더라고요. 집안을 말아먹은 거로 이미 화가 나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니까 기죽지 말라고 어떻게든 나가서 힘내라고 꼬박꼬박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기껏 내줘 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게 바람이라니요. 마누라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든 살집을 구해보겠다고 산똥내며 달똥내며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몇 살인지도 모를 어린 여자랑 오빠 오빠 하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니. 지금 당장이라도 저 인간 머리채를 질질 끌고 동네 사람들 이 인간 좀 보라며 어떤 짓을 했는지 소문을 내고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싶어서 참았어요. 무서워서 제 손을 꼭 잡는 아이들의 온기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퍼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말자 하고 말이죠. 남편이랑은 이혼을 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꾸준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사업 관련해서 젊은 여자들이랑 일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 만났던 여자들 대부분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해요. 이번에 전화를 했던 여자 역시도 최근 도련님이랑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알게 된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두 형제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돈 쓰면서 여자들이랑 놀고 다니고 접대라는 명목으로 단란주점부터 나이트까지 아주 잘도 돌아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뒤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있지도 않은 돈을 박박 끌고 이번에도 그 여자의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왜 이제야 알았을까 답답해하면서 제 가슴을 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제 남편부터 그 동생의 집안이 싹 다 상종 못할 구석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련님은 자신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집에서는 그동안 동서를 의심하고 폭언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니. 이미 이혼한 지 한참 되었지만 그래도 억울함과 분노로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혼쭐을 내고 싶은 것을 참았어요. 저러다 잘못 엮이면 괜히 내 인생까지 꼬인다 싶어서 구린내가 더 묻기 전에 피해버리자 싶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동안 세뱃돈이나 추석에 받은 용돈을 모아둔 게 있어서 그거랑 제가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비상금으로 작은 월세를 구했어요. 집을 나가니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데 이혼은 뭐고 집을 나간다고 그래. 게다가 손주들은 우리 손주들 이 집안 핏줄이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너만 나가. 애들은 놔두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반찬 만드는 게 다인 네가 나가서 애들을 어떻게 키운다고 그러니? 키우더라도 똑똑하고 잘 배운 지네 아빠가 키우는 게 낫지. 첫째랑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너보다는 잘 키울 테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과 비교하면 대학도 못 나오고 반찬만 만들던 건 맞는데요. 그래도 요 몇 년간 그 반찬 팔아서 애들 먹이고 입히고 했어요. 사업 잘 안 된다고 수입 들쑥날쑥 가져다 주는 건 오히려 남편이었고 우리 애들 제가 장사한 덕분에 굶기지 않고 키운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여자 노름이나 하고 배우자 배신하고 바람이나 피우는 사람한테 애들이 뭘 배운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한테 선물 준 거 들킬까 봐 어머니 이름으로 카드 발급받아서 쓰고 다녔더라고요. 솔직히 알고 계셨죠?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거라고 남편만큼 안 해도 대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일부러 다 알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애들이 뭘 배울까 봐 저는 더 무섭네요. 어차피 남편이 유책 배우자고 애들 양육권은 소송 걸어도 당연히 저한테 올 거니까
앞으로 손주들 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하신 거랑 동서한테 그동안 하신 것들 나중에 천벌 받으실 거예요. 하늘이 무서운 줄 알면 아드님들 단속 잘 시키시고 앞으로는 남들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제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한 번에 터뜨렸어요. 그 사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시댁이라고 눈치 보면서 못했던 말들을 속 시원하게 털어내어 버렸죠. 그랬더니 정말 결혼 생활 내내 체한 듯이 답답했던 게 쑥 내려가는 듯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욕이라도 하면서 더 심한 말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으로라도 복수를 한 것처럼 통쾌했어요.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서 달동네 월세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마당도 있고 깨끗한 침대에 넓은 방이 있던 좋은 집에서 허름한 단칸방으로 이사 오니 아이들은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특히 막내는 밤마다 화장실을 갈 때면 무섭다고 울어서 저도 첫째도 달래느라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래도 다행히 조금 더 컸다고 그러는지 첫째가 제 생각을 해주면서 동생을 살뜰하게 잘 챙겨주고 자기는 엄마랑 살면 어디든 괜찮다고 속 깊은 소리를 해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아직 어려서 예전 집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막내도 제 눈에는 그래도 마냥 사랑스러운 제 아이들이었어요. 출장 요리를 하는 회사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쉬는 날에는 일용직으로 파출부를 뛰는 중에도 우리 애들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원래는 남편을 찾는 전화들일까봐 잘 받지 않는데 일을 추가로 줄 수 있으면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기에 혹시 회사에서 연락 온 것인가 싶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님, 저예요. 이제야 연락드려서 미안해요. 일하시는 반찬가게 찾아갔다가 그동안 이야기 들었어요. 동서의 목소리였어요. 이전에 저희 가게에 일을 하러 온 이후로 무려 5, 6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였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여전히 동서의 목소리는 반갑게 느껴졌어요. 저 역시 동서처럼 그 집안에 치를 떨면서 이혼하고 나온 상태라 그런지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뭔가 제 아군을 만난 것처럼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만나자는 동서의 이야기에 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고 싶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또 지금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동서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그 집안에 쌓인 감정도 나누면서 신나게 욕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동서가 아이들도 있으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사는 곳을 물어보더니 택시를 보내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생각하면서도 이런 작은 배려들이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비싸기로 유명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와보는 것은 처음이라 저도 아이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입구에서부터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기사님에게 몇 번이나 여기서 내리는 게 맞는지 확인했는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마당 안쪽에서 동서가 나타났어요. 형님, 여기에요. 그런데 동서가 웬 아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하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인사를 시켰어요. 여전히 고급 건물의 기운에 눌려 아이들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아이들 놀기에도 우리 집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복도가 이어졌어요. 현관에서 집 안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사는 저희 월세방보다 넓은 것 같더군요.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데 벽면에 동서와 한 남자의 사진, 그리고 아기가 함께 찍힌 액자들이 걸려있는 게 보였어요. 한참 동안 들어가니 거실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준비되어 있었고
웬 젊은 여자분 하나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놀이 선생님이에요. 저도 남편도 둘 다 일을 해서 낮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도 봐주고 교육도 해주세요. 오늘은 형님이랑 같이 신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아이 셋을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애들은 여기서 놀면 되니까 저희는 테라스 가서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맡기고 저희는 응접실 안쪽에 있는 테라스 공간으로 갔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에 깔끔한 화이트 톤의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동서는 음료와 간식을 들고 왔어요. 놀라셨죠? 저희 마지막으로 봤을 때랑 많이 달라져서. 깜짝 놀랐어. 얼굴도 정말 예뻐졌는데? 저 아이는 어떻게 된 거고 이 아파트는 다 뭐야? 동서는 살며시 웃으면서 잔을 들어 차 한 모금 마시더니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형님이 주신 돈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길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네요. 그 돈으로 저희 어머니 병원비도 보탰어요. 형님은 금액이 적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였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는데 세상에 나를 믿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 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동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잡았던 동서의 손은 거칠고 상처가 가득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잡은 느낌은 너무나 부드럽고 좋은 향기까지 풍겼어요. 처음 동서를 만났을 때의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이었죠. 원단을 떼서 판매하다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집에 원단이 한가득 남았었어요. 형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 전환 겸 저랑 어머니 옷이라도 만들어 입어서 천을 쓰지 싶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새 옷을 만들어 입고 보니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이혼하고 제 모습도 차림새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예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으니 그래, 나도 예전에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싶었어요. 그 뒤로 옷을 꾸준히 만들다가 집 근처에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옷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인터넷으로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본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샘플 올려두고 주문 받으면 그 수량만큼 판매했는데 슬슬 인기가 많아지면서 주문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샘플 제작해서 소규모 제작을 해주는 공장을 알아봐서 같이 하다가 조금씩 사업이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쇼핑몰을 부업처럼 했는데 이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전쯤 유명한 연예인이 토크쇼랑 자기 SNS에 저희 옷을 입고 사진을 올렸는데 저게 어디 제품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브랜드인 게 알려져서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왔는데 공장에서 물량을 못 만들 정도였거든요. 그때부터 흐름을 타기 시작하더니 저희 제품 이용한 분들이 다들 마음에 들었는지 추가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유명인분들에게도 귀에 들어갔는지 꽤 이름 있는 분들이 입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브랜드 성공하는 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옷부터 가방, 신발, 액세서리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웬만한 직장인 연봉 이상이에요. 그리고 사업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랑도 찾았고요. 그럼 재혼한 거요? 네, 사실 재혼하면서 형님에게 연락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사업이 이렇게 잘 될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연락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미 형님에게 크게 도움을 받았는데 조금 더 당당해졌을 때 성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저처럼 디자인 쪽 공부를 해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또 배려심 많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 저를 잘 이해해줘요. 제가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저를 늘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아이도 생겼고요. 임신이 힘들 거라고 했지만 이런 게 운명이 아닐까 하는 게 이번 결혼에서는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아기가 생겼거든요. 동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다른 것보다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게 너무 기쁘네. 형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다 형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동서 그렇게 고생해서 나갈 때 옆에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제가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건 형님 덕분이었어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이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꼭 안아주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 후 한참을 더 이야기 나누다가 해가 지고 저녁을 먹고 후식까지 대접받고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동서가 잘된 모습을 보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 끝난 것 같던 제 삶도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구나 힘이 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동서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급히 갈 데가 있다고 해서 따라가니 자기 회사 앞에 괜찮은 가게가 나왔다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보니 근처에 주택가도 있고 회사도 많고 역이랑 버스 정류장에서도 가까운 곳이었어요. 외관도 깔끔하고 이전에는 예약제로 운영됐던 고급 미용실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인테리어도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가격이 장난 아닐 것 같았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여기 유동인구도 많고 배달 시작해도 근처에 접근성이 뛰어나서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은 지역을 갈 수 있어요. 인테리어도 이미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안에 내부 구조만 좀 바꾸면 되고요. 아, 여기는 너무 비싸 보이는데? 나 이 정도로 돈 없어. 지금은 대출도 잘 안 나올 거고. 그건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마음에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쁘지. 자리도 좋고 주변 둘러보니까 주택가와 사무실에 딱 봐도 여기서 음식 팔면 장사는 무조건 잘 되겠다 싶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찬 가게 하는 거로. 저는 화들짝 놀라서 동서를 쳐다봤어요. 알고 보니 이미 부동산을 이야기해서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야 한다면서 바로 저를 부동산으로 데려가서 계약을 마무리 지었어요. 물론 비용은 본인이 다 처리했고요. 저는 이렇게 비싼 곳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전에 제가 줬던 100만 원이 자신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가치였다면서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형님을 그리고 형님의 음식 솜씨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맛있게 만들어서 예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대박 쳐봐요.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주변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 간단하게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도 판매했어요. 반찬 구성을 매일 바꿔서 도시락 세트를 만들었는데 동서와 지금 남편의 도움으로 보통의 도시락 케이스랑은 조금 다른 예쁜 디자인의 통에 담아 판매했더니 정말 불티나게 잘 팔렸어요. 매일 점심 주문이 밀려 카운터, 주방 직원들도 여럿이 되었어요. 배달도 인기 만점이었죠. 동서 말대로 배달 지역이 워낙 넓어서 그만큼 수요도 엄청났어요. 동서네 회사에서도 운영 중이었던 사내 식당을 아예 저희 반찬 가게 메뉴를 받아서 제공하는 거로 바꿨고 이 구내 식당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자기들 회사에도 납품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장사를 해서 몇 년 뒤 저는 무려 10억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이혼할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다 못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지금은 통장에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죠. 그뿐만 아니라 동서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동서의 덕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 음식 솜씨랑 사업 수완 덕분이라며 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지금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끼리도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따금 동서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덕분에 저 역시 조금 더 편하게 일을 집중할 수 있고요. 비록 예전에 형님 동서로 만났지만 지금은 친자매처럼 교류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제 호칭도 언니로 바뀌었고
저도 마치 친동생처럼 이름을 불러요. 이혼녀로 힘들게 살 줄 알았던 저희는 못난 남편과 시댁을 훌훌 털어버리고 멋지게 사업가로 성공했는데요. 언제나 제 곁에서 든든한 동생이 되어준 동서에게 정말 고맙고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